이번은 이제 학습법 공개 특강의 제목이 서울대쯤은 누구나 갈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을 혹시나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이 책 제목에 대한 반응이 되게 엇갈리고 있어요. 대다수가 뻥이 심하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말씀들을 하시고요. 근데 반면에 책을 좀 꼼꼼히 읽어보신 분들은 뭐 그렇게 과장만 있는 건 아닌 것 같다. 나름대로 충분한 일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계신 분들 그리고 앞으로 이 공개 강의를 듣는 분들을 제가 증인으로 삼아서 서울대쯤은 누구나 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결코 뻥이 아니다. 이거 충분히 가능한 얘기다라는 것들을 제가 한번 입증을 시켜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좀 여러분들한테 공부와 관련해서 좀 강력한 문제 제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도대체 공부를 뭐 때문에 하는가라는 걸 좀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보통 우리가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보게 되면은요, 1등부터 꼴찌까지 쭉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습니다. 뭐냐? 배우지 않은 거. 절대 안 나오죠? 절대 안 나옵니다. 학생 여러분들도, 심각하게 깨달으셔야 될 게 뭐냐면은, 만점 맞는 사람도 없지만은, 물론 학교마다 문제의 차이는 많습니다. 난이도 차이는 많지만은, 만점 맞는 사람도 없지만 중요한 것은 배우지 않은 건 안 나와요, 분명히. 예. 결국은 까먹기 때문에 틀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또 수능 같은 경우요. 예를 들어서 수능의 영 단어 한번 볼까요? 영 단어. 교과서 외에서 나오는 단어는 하나도 없습니다. 영어 단어 독해 지문에 나오는 단어 중에서 교과서 범위를 벗어난 단어는 없습니다. 간혹 한두 개가 있지요. 그러면은 별표를 치고 그 단어의 의미를 적어줍니다.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시절에 배우는 교과서에 나오는 단어만 충분히 소화를 하게 되면요. 토익 700점 이상 충분히 맞을 수 있습니다. 토플, SAT1도 필수 어휘는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 결국은 중요한 게 뭐냐. 공부하고 때 까먹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 특히 이제 고3 학생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수능 당일날 현장에서 수능 시험지를 통해서 만나게 된 수능 문제는 정상적으로 고등학교 공부를 한 친구들이라면요. 최소한 2번 내지 3번 이상씩 접해본 문제입니다. 100% 그렇게 나옵니다. 100%. 물론 유형의 변화가 다소 있습니다. 10% 내외 유형의 새로운 유형의 추가가 있고요. 그렇지만은 어떤 문제가 담고 있는 내용과 그러니까 일종의 출제 의도와 출제 영역,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그 문제를 푸는데 필요한 요구되는 사고력 이런 것들은 100% 일치합니다. 100%.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요즘 이제 대학 입시에서 논술 구술이 되게 중요해졌죠. 그래서 난리를 칩니다. 막 이제 특히 이제 최근에 정시를 지금 이제 정시가 진행 중인데 이 논술 같은 경우에도 보면 배경 지식이라는 게 있죠. 뭐 철학, 사회, 문학, 무지하게 어려운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이제 논구술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셔야 될 건 뭐냐면요. 아주 시사성이 강한 주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최근에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시사적인 주제를 제외하고 대다수의 대학에서 내는 논술 문제의 핵심적인 논제들을 푸는 데 필요한 지식은요. 교과서에 다 있습니다. 실제로 다 배운 내용들이에요. 특별하게 논술 준비를 따로 하지 않아도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고 있으면은 사실은 훌륭한 답안을 쓰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다는 얘기죠. 제가 볼 적에 공부하는 목적은 뭔가 기억을 하기 위한 거죠. 새로운 걸 배워서. 근데 쭉 이렇게 상황을 보게 되면은 공부했다가 까먹는 게 목적인 것 같아요,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여러분들 이제 공부를 많이 하는데 그 중에서 핵심적인 것은 중요한 것들을 기억을 해서 그걸 바탕으로 시험을 봐서 문제를 푸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결과적으로 공부하는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뜯어보면은 다 배운 데서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자기가 배운 거를 충분히 소화하면은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엄청나게 많이 까먹는다는 거죠. 상상 이상으로. 그리고 거기서 여러분들의 공부가 어렵게 되는 이유가 시작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몇 가지 이제, 과학적인 근거를 통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사람 둘의 램 용량은 7 플러스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렸을 적에 알파벳을 배울 적에 보면은요. A, B, C, D, E, F, G 여기서 보통 끊죠. 그렇죠. 가나, 다라, 마바사에서 보통 끊죠. 그리고 또
그, 조선시대 왕의 이름을 쭉 외울 적에 보면은요,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 연중, 임명선. 이게 아마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것도 딱 세보면 몇 가지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가지죠. 일곱 개죠. 그렇죠. 밀러라는 사람이 이제 그 연구를 해보니까 사람 두뇌에도 컴퓨터의 램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두뇌 부위가 있다. 근데 그 용량이 7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7. 7 플러스 마이너스 2. 그러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이 7가지밖에 안 되는 거죠. 자, 이 얘기는 뭐냐면은 사람은 기본적으로 암기 용량이 대단히 제한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제한되어 있다. 이거. 쉽게 얘기해서 기억을 잘 못하도록 머리가 만들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기억을 잘 못하도록. 보세요. 이 단위가 넘어서면은 그때부터 벌어도 혼란이 오죠. 그러니까 중간에 한 번씩 쉬어서 끊어서 이제 외우는 겁니다. 그죠? 두 번째 보면은 요 밑에 어휘를 한번 쭉 보세요. 강감찬, 을지문덕, 메가더, 강감찬, 이수진, 메가더, 을지문덕, 이성계, 김유신, 안어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눈으로 딱 봤을 적에 제일 눈에 띄는 게 어떤 거예요? 여기서. 일단 메가더죠. 그렇죠? 메가더. 그 다음에 또 눈에 띄는 거. 안어봉. 그죠? 예, 마대전자 안어봉. 예, 눈에 띄죠? 근데 여기서 이제 잘 보세요. 요 밑에 거를 한번 보세요. 238, 498 이렇게 쭉 돼 있는데 쭉 숫자가 나오다가 알파벳이 나왔죠. 눈에 띄는 게 뭐죠? 알파벳이 눈에 띄죠, 일단. 그죠?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그죠? 밑에 거를 한번 보세요. 알파벳이 쭉 나오다가 숫자가 나왔어요. 숫자가 눈에 띄죠? 그렇죠? 이거 뭐냐면 사람의 머리는요, 기본적으로 색다른 것, 주변과 다른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발달되어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냐면은, 자, 새로운 것들을 무지하게 잘 배울 수 있도록 사람의 머리는 발달되어 있다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은 학습 능력이죠, 학습 능력. 학습 능력만큼은 진짜 경이로울 정도로 뛰어난 게 사람의 머리예요.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 있잖아요. 조금만 차이가 나도 눈에 확 띄는데, 눈에 확 띈다는 얘기는 뭐죠? 새로운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게 뭐죠? 공부죠. 학습이죠. 그렇죠. 자, 보세요. 암기 용량은 대단히 제한되어 있는데 학습력, 능력은 대단히 뛰어난 게 사람의 머리예요. 자, 지금부터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사람의 머리에는요, 일화 기억과 의미 기억이라는 두 가지의 기억 시스템이 있습니다. 일화 기억이라는 건 뭐냐면요, 그런 거예요. 죄송합니다. 자, 일화 기억이라는 건 뭐냐면은, 지난주에 교실에서 학생과 선생님 사이에 해프닝이 벌어졌다. 이런 사실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학생들이 기억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죠. 특별하게 신경 쓰지 않아도 기억이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잘 되죠. 그렇죠. 일화 기억은 자연스러운 기억이에요. 자연스러운 기억. 근데 그 시간에 선생님이 설명한 내용 잘 기억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거 뭐냐면은, 의미 기억이라는 건 뭐냐면은, 노력을 해야지만 만들어지는 기억이에요. 자, 우리가 지난 여름에 휴가 때 어딜 갔다. 이런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외우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근데 잘 기억되죠? 그렇죠. 근데 반면에 고등학교 시절에 내가 배운 수학 공식. 이런 것들은 잘 기억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근데 중요한 것은 외우려고 많이 노력했죠. 근데 까먹었죠.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일화 기억을 이용하면 사람들의 머리가 쉽게 잘 반응을 하고 공부가 대단히 잘 된다고 볼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책 보기하고 강의 듣기가 있습니다. 어떤 친구는 책을 주로 보면서 공부를 하고 있고, 어떤 친구는 살아있는 사람 속에서, 관계 속에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당연히 강의 듣기를 하게 되면 일화 기억을 어느 정도 활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왜? 사람이라는 인물이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근데 책은 내용밖에 없죠. 그러니까 노력을 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이거 죽어있는 책이죠. 그렇죠? 살아있는 사람의 강의입니다. 당연히 강의를 듣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으로 기억을 돕는 공부가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칠판 수업과 시청각 수업이 있어요. 칠판 수업은 뭡니까? 말 그대로 죽어있는 글씨 가지고 공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미 기억밖에 작동을 안 해요. 근데
시청각 수업, 자기가 직접 보고 듣고 참여하는 수업은 일화 기억을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의식적으로 수업 내용을 기억하려고 하지 않아도 잘 기억이 되는 겁니다. 자, 또 단순히 설명을 듣는 거, 수동적으로 설명을 듣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참여해서 질문을 합니다. 질문하는 내용은 오래 기억된다. 이런 얘기들 많죠. 그런 얘기들 많이 하죠. 이건 왜 그러냐면은 마찬가지로 일화 기억 시스템들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소극적인 공부와 적극적인 공부. 이게 차이도 많이 납니다. 제가 한 비율을, 과학자들이 연구한 비율을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읽으면서 전체 내용의 한 10% 정도를 기억한다 그래요. 읽은 내용의 10%. 그 다음에 들으면서 20%. 보면서 30%. 그리고 보고 들으면서 50%. 그 다음에 토론. 토론은 뭐죠? 듣고 말하기죠. 그죠? 말하기가 이제 포함되면은, 보통 70%. 그리고 직접 경험한 내용. 경험한 내용은 80%. 그리고 자기가 가르친 내용. 가르친 것은 95%를 기억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재밌죠? 네. 학생들이 공부를 할 적에, 주로 어떤 방식으로 공부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판단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소극적인 공부. 가만히 책을 읽고, 공부를 하는 거죠. 열심히 노력했어요. 열심히 읽었어요. 근데 기억률은 10%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근데 별 부담 없이 친구들하고 토론을 해봤어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또 잘난 체 한번 하느라고 친구들한테 야, 이건 이렇게 푸는 거야. 라고 막 떠들었어요. 근데 별다른 생각 없이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기억률이 엄청나게 높죠. 그렇죠. 같은 시간을 공부하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공부하냐에 따라서 기억률이 달라져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바로 사람의 머릿속에는 일화 기억 시스템과 의미 기억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원래는 일화 기억 시스템에서 정리된 내용들이 쭉 오면은 의미 기억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의미 기억 중심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은 뭐냐? 죽어 있는 책과 글과 내용만 가지고 공부하게 되면 실험하다 보면은 사실은 머리가 별로 움직이질 않는 거죠. 힘든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일화 기억 시스템 중심의 공부는 좀 쉬운 공부다라고 볼 수 있겠죠? 편안하고 쉬운 공부다. 근데 의미 기억 시스템 중심의 공부는 어려운 공부다, 고단한 공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이 사람 머릿속에는요, 단기 기억 시스템하고 장기 기억 시스템이 구분되어 있어요. 실제로 영상 촬영을 해보면은요, 단기 기억을 할 때 쓰는 머리와 장기 기억을 할 때 쓰는 머리가 달리 움직이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은, 단기 기억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7밖에 안 돼요, 단위가. 용량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고 보시죠. 제한. 용량이 크지가 않습니다. 크지가 않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것은 임시로 저장하는 거예요. 컴퓨터 램처럼 똑같이. 제한되어 있고 임시로 저장하는 시스템이에요. 따라서 이것은 쉽게 소멸되겠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어떤 친구가 공부를 했는데 그 공부한 내용이 장기 기억으로 딱 갔어요. 이건 뭐냐면은 용량이 무제한이에요. 거의. 지금도 과학자들이 사람 두뇌의 장기 기억 저장 용량을 측정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대학 도서관에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장서를 3배 정도 보관할 수 있는 정도 정보량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거의 무제한이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임시가 아니라 영구예요, 영구. 그 사람의 생명이 유지되는 한 영구적으로 보장되는 게 장기 기억이에요. 결과적으로 이건 유지되는 기억이 아니라, 소멸되는 기억이 아니라 유지되는 기억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자, 누가 공부를 하고 있어요.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이 공부에 관련된 부모님들이 생각을 할 적에 내가 공부를 했는데 그것을 단기 기억 시스템 저장하고 싶은 생각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조금도 없겠죠? 그렇죠? 공부한 내용은 당연히 장기 기억으로 저장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런 것들이 공부하는 학생들의 희망이나 의지가 아니라는 거죠. 또 IQ의 차이 이런 거에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에 의하냐면 두뇌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서 결정한다는 거예요. 자, 두뇌 스스로의 판단.
여러분들의 생각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욕심이나 의지가 아니라, 두뇌라는 것이 갖고 있는 나름대로의 판단에 의해서 단기 기억과 장기 기억이 구분된다는 거예요. 자, 간단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우리가 어떤 내용을 공부할 적에 일단 기본적으로 암기라는 걸 하죠? 그렇죠? 열심히 외웁니다. 볼펜을 써가면서. 근데 그것은 안타깝게도 장기 기억이 될 가능성이 거의 제로예요. 기억을 목적으로 하지만 결과는 뭐죠? 결과는 반드시 까먹게 돼 있다는 거죠. 반드시. 자,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하나씩 설명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 자, 공부 중간에 휴식을 취한다. 근데 이게 재밌게도 뭐냐면은 장기 기억을 만드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조건이에요. 중간에 휴식 시간이. 공부 중간에 휴식 시간이.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 보면은 좀 쉬는 시간이 있죠. 그러면은 그 쉬는 시간은 좀 안타깝죠. 공부를 좀 더 해야 되는데. 공부랑 관련이 없거나 사실은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알고 보니까, 과학적으로 연구를 해보니까 중간중간에 휴식을 취한 공부는 오랫동안 기억이 돼. 뭐냐? 휴식이라는 조건을 충족시킨 기억은 장기 기억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콘크리트 있죠? 자, 콘크리트를 타설을 하게 되면은 바로 굳습니까? 안 굳습니까? 안 굳죠. 그죠? 조건이 필요해요. 일단은, 온도, 습도, 그 다음에 시간, 이 세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지만 콘크리트가 굳어요. 그래서 이걸 보통 우리가 양생 조건이라고 그러는데 이 양생 조건이 잘 충족된 콘크리트는요, 자연석만큼 강합니다, 아주. 근데 이런 조건 충족이 안 된 콘크리트는 되게 푸석푸석하죠. 부실 건물이잖아요, 부실 건물. 예. 똑같은 거죠. 이런 휴식이라는 기타 등등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이제 앞으로 말씀드릴 텐데 그런 조건이 충족된 공부는요, 튼튼하게 강하게 기억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 기억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연습은 실전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가끔 그런 얘기들 하죠. 학생들이 시험 보고 나서 엄마 아는 건데 틀렸어요. 안타깝죠. 근데 대부분 그런 생각을 인정하지 않죠. 핑계대지 말아라. 근데 사실 그럴 수가 있습니다. 뭐냐? 출력 에러라는 게 있어요. 출력 에러. 분명히 머릿속에 있는 건데 기억하고 있는 내용인데 문제 풀 적에는 안 떠오르는 경우가 생겨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과학적으로 그 이유를 확인할 수가 있고 해결할 수가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복습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데 장기 기억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이 장기 기억을 만들기 위해서는 복습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복습하지 않은 공부는 장기 기억이 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인터넷 강의를 듣거나 학원을 다니거나 혼자 공부하는데 또 학교 수업을 듣거나 복습하는 경우가 많지 않죠. 그렇죠. 대부분 그래요. 요즘 보면은 강의는 많이 듣는데 복습하는 시간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요, 기억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까먹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라라고 보는 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복습하지 않은 공부는 하지 말라 이거예요. 아예 그 시간 놀아라 이거지. 왜? 결과는 똑같아요. 시간이 지나면은 결과적으로 왜? 장기 기억에 저장되지 않는 기억은 시간이 지남과 동시에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소멸되게 돼 있거든. 시간 지나면은. 근데 또 하나 재밌는 게 뭐냐면은 복습을 해야 되는데 이 복습도 누가 얼마나 많이 했느냐,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양도 물론 기본적으로 중요한데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복습을 언제 했느냐. 첫 번째, 언제 복습을 했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기. 간격 있죠, 간격. 어떤 친구는 1시간 내내 복습을 했습니다. 근데 어떤 친구는 10분씩 6회로 나눠서 복습을 했어요. 근데 6회로 나눠서 한 복습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거고요. 또 중요한 게 뭐냐면 6회로 나눠서 공부할 적에도 그거를 1시간 있다 하는 것보다는 하루 있다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예. 전체적인 공부 시간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은 장기 기억 시스템이 그렇게 만들어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해가 되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대단히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거 뭐냐면은 사람의 머릿속에는요, 서술 기억과 절차 기억이라는 두 가지 시스템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서로 다른 역할을 하는 기억이거든요. 그래서 서술 기억은 주로 보면은 내용의 어떤 내용을 주로 이해하는 거죠. 이거는 지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지식. 지식인데, 반면에 이제, 절차 기억은 뭐냐면은,
어떤 내용보다는 방법을 아는 거예요, 방법. 그리고 주로 이해가 아니라 연습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걸 보통 우리가 능력이라고 그래요. 무엇을 잘 이해한다라는 것은 일종의 서술 기억 시스템이고 무엇을 잘 할 줄 안다라는 것은 절차 기억이 완성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보통 이제 수능이라 그러죠. 수능의 원래 말이 뭐죠? 수학 능력이죠. 거기 능력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능력이라는 말.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능력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뭐냐? 지식을 묻는 것이 아니라 능력을 묻겠다. 그래서 아예 시험 제목에도 그렇게 명시해 놓은 겁니다. 자, 보세요. 여기서 근데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 시범을 보는 것과 스스로 연습하는 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축구와 관련된 어떤 공부를 한다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랬을 적에 중계방송 열심히 보는 거죠. 그렇게 되면 축구에 관련된 지식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기겠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별로 소용이 없죠. 그게. 왜? 수학 능력 시험에는 지식을 묻는 문제가 안 나와요. 능력을 묻는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능력이 있나 없나를 확인하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은 축구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되죠? 직접 공을 들고 나가서 운동장에서 연습하는 수밖에 없죠. 그렇게 해야지만 축구하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걸 무지하게 헷갈려 하고 있어요. 착각하고 있어. 쉽게 얘기해서 수영 선수가 수영을 배워야 되는데 국가대표급 코치한테 맨날 시범을 보는 거예요. 야, 진짜 잘하네. 착각하는 거죠. 그죠? 중계방송을 보면서 강의를 들으면서 저 선생 무지하게 강의 잘하네.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남는 것은 하나 있어요. 뭐냐? 이거지. 지식은 남지. 그렇죠? 여러 번 반복해서 듣고 하면은. 근데 중요한 건 연습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못 풀게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래서 제가 성적은 이해가 아니라 연습의 결과라는 거. 자, 보세요. 수리 먼저 볼게요. 수리. 어떤 공식을 이해하는 것 하고요. 이해하는 것하고 이건 못 가요. 이해하는 건 뭐죠? 지식이죠, 지식. 그렇죠. 예. 서술 기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활용하는 건 다른 거죠. 그 공식을 활용해서 자기가 문제를 푸는 건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능력이라는 거지. 왜? 두뇌에서도 다른 부위가 담당을 하고 있으니까.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은 문제 풀이 과정을 이해하는 거. 문제 풀이 과정을 이해하는 게 어떤 거죠? 강의를 듣는 거죠? 그죠?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설명하는 거 듣는 것을 우리가 문제 풀이 과정을 이해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직접 자기가 실전에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르다라는 거죠. 자, 이런 이해 과정을 통해서는 분명히 지식이 생깁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아주 간단한 시험들, 쪽지 시험이라든지 또는 이전에 내신이 좀 중요하지 않았던 시절에 내신 문제 이런 것들 풀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시험, 수능에서는 못 풀어요, 하나도. 대부분 못 풀게 돼 있어요. 왜? 말씀드린 것처럼 연습의 결과, 생긴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테스트하는 게 그 시험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언어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문학작품을 감상하거나 독해한 결과를 이해하는 거. 마찬가지로 수업 시간에 설명을 듣는 거죠. 그죠? 누가 독해하고 감상하죠? 본인이 합니까? 아니죠. 선생님들이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걸 이해한 것과 스스로 작품을 감상하거나 어떤 글들을 독해할 수 있는 것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예. 이건 말 그대로 지식이고 이것은 능력이라는 거죠. 외국어도 마찬가지예요. 역시 마찬가지로 단어 수거 구문을 이해하는 거. 이건 지식이죠. 그렇죠. 근데 그것은 문제 푸는데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직접 자기가 듣고 읽고 해서 어떤 의미를 파악하는 능력. 이건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재밌는 게 뭐냐면은 특히 언어 같은 경우는요. 어떤 지문이 나왔어요. 근데 지문의 내용을 잘 모릅니다. 그 얘기는 뭐죠? 지식이 부족한 거죠. 배경지식이 부족한 거죠. 근데 문제 푸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실제로. 왜? 그것은 지식의 유무를 묻는 문제가 아니라 그 글을 나름대로 분석해서 이해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해하는 능력을 묻는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 푸는데 지장이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자, 제가 지금까지 이제 몇 가지 설명을 드렸는데 이쪽으로 와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공부의 목적이 뭐냐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 축구 중계방송 보다 보면은 자막에 이런 거 나오죠. 볼 점유율. 그렇죠. 어떤 팀의 볼 점유율이 80%예요. 그 팀이 이깁니까?
이길 가능성 높죠.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한 골 먹으면 지는 거죠. 그렇죠. 자, 노력과 시간입니다. 공부에서는. 어떤 친구가 노력을 많이 했어요. 많은 시간을 공부를 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볼제비율이 높은 건 똑같은 거거든요. 이거 못 가요. 공부에서는. 기억이에요. 기억. 근데 기억 중에서도 이제 달리 얘기해야 되겠죠. 어떤 기억이에요? 단기 기억, 장기 기억. 장기 기억이 되겠죠? 그렇죠. 장기 기억이에요. 자, 보통 우리가 열심히 뛰는 것도 중요한데 골을 넣으려면 골 결정력이 있어야 된다 그러죠. 이건 뭐냐면은 기억률이에요. 똑같은 의미예요. 어떤 친구가 공부를 하는데 그 친구의 기억률이 과연 어느 정도인가를 확인을 해보면은 그 친구의 성적을 예측할 수가 있어요. 아, 이 친구는 이 정도 대학은 충분히 가겠다. 이 친구는 아무리 노력해봐야 가능성이 진짜 별로 없다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앞서서 여러분들한테 심각하게 한번 좀 반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뭐냐면은 무효학습 대 유효학습의 비율을 따져보는 거죠. 이게 일종의 기억률과 마찬가지 개념입니다. 자, 여러분들 공부한 것 중에서 실제로 유효한 거, 그건 뭘까요? 머릿속에 기억으로 완성돼가지고 실제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가기 위해서 봐야 될 시험에서 문제를 푸는데 써먹을 수 있는 기억 있죠. 중간에 사라진 기억 말고 그게 이제 유효학습이 되겠죠. 그런 기억이 만들어지는 공부는 유효예요. 그죠? 근데 그것이 아닌 공부는 사실은 뭐죠? 무효죠. 물론 노력하는 과정에서 얻는 건 있겠죠.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뭔가 그 과정에 여러 가지 변화는 있겠지만 실제로는 그래요. 자, 이걸 이렇게 한번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X는 뭐냐면은 X는 노력과 시간이에요. 노력과 시간. 자, F는 뭐냐? 기억률이죠, 기억률. 자, Y는 뭘까요? Y-1. 일단 성적이겠죠. 실제로요, 서울대 정도 가는 친구들을 제가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면요, 이 기억률이 10% 정도밖에 안 돼요. 10%. 자, 보세요. 어떤 친구가 하루에 10시간을 공부했습니다. 곱하기 10%예요. 결론은 뭐죠? 1시간이죠? 그죠? 실제로 유효한 학습은 1시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기억률이 10%라면. 그죠? 근데 어떤 친구는 5시간을 공부했어요. 근데 이 친구는 기억률이 50%야. 그러면 2시간 30분이 되겠죠. 그렇죠. 제가 서울대쯤 누구나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주장하는 근거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 기억률을 높이면은요, 자, 이 X값은 한계가 있죠. X값은. 하루 24시간, 잠자는 시간, 밥 먹는 시간, 기타 등등 빼면은 X값이 누가 더 많으냐에 따라서 좋은 대학 갈 수 있다라 보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상위권 아이들은요, 큰 차이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상위권 중에서도 또 상수가 나눠지죠. 그건 뭐냐? 이것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있어요. Y2 값이 뭐냐 이거. Y2 값. 성적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공부에는 느낌이에요. 느낌. 자, 어떤 친구가 공부를 하는데 실증을 낸다. 이건 뭐냐? 기억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기억률이 떨어지는 공부를 하기 때문에 실증이 나는 겁니다. 자세한 얘기는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어떤 친구가 공부를 하는데 자꾸 딴짓을 한다. 마찬가지예요. 이 느낌이 안 좋은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자연스럽게 오래 지속될 수가 없어요. 중간에 포기하거나 슬럼프가 오거나 반드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이 기억률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기억률은 앞서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의 의지나 노력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근데 자, 두뇌 사용 설명서라는 말이 있어요. 두뇌 매뉴얼. 여러분들이 새로운 물건을 사게 되면요, 항상 먼저 사용법을 배우죠. 그렇죠.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두뇌를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근데 두뇌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아요, 몰라요? 잘 모르거든요. 잘 모르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은 입력, 저장, 출력 단계에서 보면은 유효와 무효 이런 것들을 나눌 수가 있어요. 자, 어떻게 공부하면은 입력 단계에서 이건 유효다. 어떻게 공부하면 무효다. 저장 단계에서는 어떻게 하면 유효다, 무효다. 출력 단계에서는 어떻게 하면 유효다, 무효다라는 것들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게 있어요. 제가 쓴 책이에요. 보세요. 네, 실제로 보시면은. 그리고 제가 일부 강의, 기억편에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자,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바로바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자, 이쪽 보세요. 자, 이해와 의미인데,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을 새로 접했을 적에요. 그 의미가 이해되고, 의미가 명확하게 파악된 거 외에는 기억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한번 보세요. 자, MBC, KBS, SBS, YTN, AFN 이러니까 이게 눈에 확 들어오죠. 만약에 이거를요, 이렇게 한번 나눠봅시다. 4개씩 나눠봅시다. 자, MBCK, BSSB, 예? SYTN, AFN. 눈에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잘 안 들어오죠? 자, 근데 반대로 이제 이거를 이렇게 나눠봐요. MBC, KBS, SBS, YTN, AFN. 눈에 확 들어오죠? 그렇죠? 제일 처음에 쭉 이어서 한번 보세요. 그냥 쭉. 눈에 잘 안 들어오거든요?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입력 단계에서 일단은 자신이 잘 모르는 말 있지 않습니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 의미 파악이 안 되는 것들 있죠. 이건 입력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제가 갑자기 이제 지금 말하는 걸 소른말로 바꿨어요.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죠? 그건 왜 그럴까요? 제 말을 이해할 수 있는 근거가 머릿속에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 입력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대다수가 이해가 안 되면 뭐 한다 그러죠? 암기한다 그러죠? 자, 이 암기는 죽음이에요. 절대 암기한 내용들은 기억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암기한 내용들은. 반드시 까먹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분이 확인을 해야 되는데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근데 이해라는 게 뭐냐면 연결이라는 거예요. 연결. 이해 과정은 뭐냐면은 자신이 접한 새로운 사실과 자신이 머릿속에 이전에 알고 있던 내용과 연결시키는 과정이 바로 이해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특별한 게 아니에요. 특별한 게. 근데 문제는 이제 여러분들 공부하는 과정에서 이해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죠. 제가 이제 원인을 분석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벼락치기. 시간으로 쫓기게 되면은요, 자신의 머릿속에서 관련된 게 뭐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볼 여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무작정 암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조급함이 있어요. 뭐냐, 공부를 하게 되면 항상 머릿속에 기억되는 게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1시간 공부했으면 뭔가 머릿속에 남아야지, 이런 욕심이 있죠. 그런 조급함도 마찬가지로 이해를 가로막는 요인이 돼요. 중요한 것은 기억은 천천히 만들어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입력, 저장, 출력이라는 단계를 다 거쳤을 적에 완성된 기억이 하나 나오거든요. 근데 공부를 하고 나서 그때그때 결과를 딱 보려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또 하나, 공부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쓸데없다. 라는 생각 있지 않습니까? 이건 뭐냐면은 새로운 정보 자체가 가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머릿속에서 관련된 정보를 찾아보게 되는데 쓸데없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자기 머릿속에서 관련된 정보를 안 찾죠. 결국은 연결하려는 시도 자체를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다시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이 부분은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친구가 이해력이 뛰어나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머리가 좋구나. 공부 잘하는구나.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해력이 뛰어난 게 정상이에요. 사람의 머리는 이해력이 뛰어나도록 돼 있어요.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르는 거는 깜깜하잖아요. 그죠? 근데 갑자기 아는 걸로 딱 바뀌는 순간 확확 들어오죠. 그죠? 아마 여러분도 금방 외우실걸요? MBC, SBS, KBS, SBS, YTN, AFN, 그죠? 금방 외울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것을 4단위로 끊거나 5단위로 끊어서 한번 외워보세요. 아니면 하나씩 외워보세요. 안 외워지는 거거든요, 절대. 안 외워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런 걸 알아도 사람들이 지금까지 주로 암기하는 식으로 공부를 해왔어요. 아예 습성이 이렇게 바뀌어버렸어요. 안타까운 게.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키면은요, 다 알아들어요. 근데 가서 혼자 공부할 땐 또 암기를 하고 있어. 왜 그러냐? 습성화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요인들 때문에, 조건들 때문에. 방법은 이해했는데 조건 자체가 안 맞은 거죠. 그죠? 미리미리 여유있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거나 아니면은 기억은 내가 시험 보기 전까지만 만들면 된다라고 여유있게 생각해야 되는데 조급하거나 이런 등등의 요인에 의해서 되는데 쉽게 일단은 이 이해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뭐냐? 먼저 문제를 풀어보는 거예요. 예습 차원에서. 자, 문제 푸는 것은요. 사람의 본능상 퀴즈나 게임을 되게 좋아하게 돼 있는데 그와 유사하기 때문에 누구나 집중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먼저 문제를 풀어보고 나서 공부를 하게 되면요, 이해력이 생겨요. 자동적으로 연결을 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예. 두 번째, 공부하기 전에 먼저, 내가 배우는 내용 중에서 모르는 게 뭐가 있나? 모르는 거, 새로 배우는 거, 이런 것들을 미리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공부를 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이해력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자신이 먼저 읽고 요약을 해보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요약된 결과와 공부한 내용이 비교가 되면은요, 자연스럽게 이해력이 생겨요. 이게 쉽게 얘기해서 이해력을 회복시키는 방법이에요. 가장 쉬운 방법. 아시겠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반드시 지켜야 될 원칙이 있습니다. 원칙. 무조건 쉬운 것부터 가는 겁니다. 무조건 쉬운 것부터. 요즘 이제 선행학습은 필수죠, 오히려. 근데 실제로 공부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요, 어떤 지점이 막혔다라는 얘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자기가 배우는 내용이 진짜 어렵거나 아니면은 쉬운 내용인데 머릿속에서 연결시켜야 될 정보가 없는 거죠. 그죠? 소위 말해서 기초가 부족한 겁니다. 기초가. 근데 그 기초가 부족한 거는 다 옛날 공부에서 비롯된 거죠. 자, 고등학교 공부는 중학교에서 비롯된 거죠. 중학교 공부는 초등학교에서 비롯된 거죠. 실제로요, 중학교 수학이 약한 사람은 초등학교 교과서부터 시작하면은 빨리 갑니다. 왜? 연결이라고 그랬죠. 연결이 쉬운 거예요. 조금씩 쭉 빨리 가요. 고등학교에서 수학이 약한 친구는 중학교 공부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러면 되게 빨리 갈 수 있습니다. 이해력이 회복되면서 빨리빨리 연결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연결이 안 됐을 때는 어떻게 되죠? 암기죠. 그죠? 다 까먹게 돼 있어요. 100%. 100%. 그래서, 이해력을 회복하려면 반드시 무조건 쉬운 것부터 가야 된다. 무조건. 쉬운 거. 쪽팔려도 초등학교 교과서부터 보는 겁니다. 예. 창피해도 중학교 참고서 다시 보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쉽게 이해가 되면서 고등학교까지, 과정까지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 진짜 안타까워요. 왜냐? 사람이 욕심이라는 게 있죠. 누가 전교 1등 했다. 그러면, 야, 그 친구 무슨 문제 풀대? 응? 어떤 책 보대? 이런 정보에 되게 예민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친구가 공부하는 책을 내가 풀면은 마치 이렇게 될 수 있을 거라는 착각을 하게 돼요. 아이들이. 그러면서 어려운 책을 보게 되는 거죠. 자, 어려운 책은 연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 책을 공부하려면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이해가 아니라 암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무조건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은, 자, 이게 뭐냐면은, 이거는 기억력 접착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강의를 듣거나 사전을 찾아보거나 또 질문을 하거나 또는 웹서핑 통해서 정보를 찾아보거나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연결을 하기 위한 노력이죠. 그렇죠. 자기가 어떤 새로운 사실을 접했는데 자연스럽게 연결이 됐어요. 그러면 해피하죠. 근데 이해가 안 돼. 연결이 안 돼. 그러면 뭔가 중간에 접착제를 가지고 만들어서 연결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이게 강의를 듣거나 또는 사전을 찾아보거나 기타 등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렇죠. 자, 이게 이제 비로소 여러분들이 학교 가서 공부하는 이유, 학원을 다녀야 되는 이유입니다, 이게. 아시겠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자신한테 맞는 방식이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친구는 강의를 듣는 게 참 연결하는 데 좋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반드시 자기가 가장 편한 방법이 있죠. 쉽게 이해가 되는 방법을 찾아서 집중적으로 개발을 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쉽게 얘기해서 이해 문제는 별로 없을 거예요. 또 하나 이제 여기서 빼먹었는데 제가 하나 이걸 꼭 기억하세요. 피해가기. 이것만 잘 이해하시면요, 여러분 공부 살아날 수 있어요. 자,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잘 되면 좋은데, 안 되는 경우가 있죠? 그죠? 대단히 중요한 내용인데 이해가 안 돼. 왜? 내 머릿속에 연결할 정보가 아직까지 부족해. 그렇다고 해서, 초등학교까지 가서 다시 또 오기도 힘들어. 그렇죠? 이런 경우가 있고, 또, 공부할 내용 자체가 이해 대상이 아닌 경우도 있어요. 원소 주기율표 같은 경우 있죠. 그렇죠? 이해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거의 불가능하죠. 이런 것들이 있죠.
자, 그런 것들이 나오면은요, 여러분들은 반드시 피해가야 돼요. 피해가야 돼요. 그걸 붙잡고 공부하려고 노력하는 순간, 기억하려고 노력하는 순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Y2 값이 뭐라 그랬죠? 공부에 대한 느낌이라고 그랬죠? 느낌이 나빠지기 시작해요. 집중력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공부가 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왜? 두뇌가 못하는 걸 자꾸 시키니까 두뇌가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반발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별도 관리를 해야 돼요. 자, 이거는 내가 이해를 해야 될 내용인데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한다면은 체크를 해놨다가 그 당시에 이해하려고 노력해봐야 10만 되는 거거든요. 공부에 느낌만 나빠지는 거예요. 옆길로 새는 이유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기는 반드시 별도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말 그대로 암기사항이잖아요. 암기사항. 역시 마찬가지 체크해놨다가 이건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되겠죠. 예. 다음 강의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암기사항을 효과적으로 공략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제가 학생들이 공부하는 표정을요, 옆에서 지켜보면서 관찰을 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공부하는 당사자들은 모르지만 저는 그 표정의 변화를 통해서 이 아이가 지금 현재 공부하는 느낌이 어떻다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 보면은 암기해야 될 사항이 있죠. 이해가 안 되고 암기해야 될 사항이 나오기 시작하는 순간 조금씩 인상이 찌그러지기 시작해. 예. 공부가 싫어지는 순간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 옆길을 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어머니들이나 학생들도 뛰어난 집중력이 대단히 부럽죠. 어떤 친구는 책을 딱 읽기 시작하면은 진짜 1시간 동안 집중해서 본다. 대단히 뛰어난 집중력을 갖고 있다. 부럽죠. 그 집중력이라는 건 뭐냐면은 자연스러운 이해의 결과예요. 예. 자연스럽게 이해되기 시작하면 누구나 다 집중력을 발휘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친구는 중간에 툭툭 암초가 튀어나와. 이해가 안 돼. 집중할 수가 없는 겁니다. 과목별로 이제 잠깐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요. 자, 이건 말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여러분들이 그 이해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핵심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자어 있죠, 한자. 우리말 중에서, 공부와 관련된 핵심적인 개념어들의 70% 이상이 한자어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초적인 한자어에 대한 실력 자체가 대단히 중요해요. 그럼 뭘까요? 한자어. 한자어 개념어를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으면은 이걸 갖다가 눈덩이 효과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거든요. 자,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있으면은요, 새로운 정보가 들어왔을 적에 연결할 수 있는 거리가 많죠. 이게 핵심들이니까 모든 공부의 핵심적인 개념에 해당되는 거니까 새로운 정보를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이게. 예. 한자어와 개념어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마스터해 놓으면은 마치 사전에 나온 내용들 외우듯이 그러면은 대단히 효과적인 공부가 될 수 있어요. 자, 공부기술의 저자 조승연이라고 있죠.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그 친구가 한 여러 가지 비법들 중에서 제가 생각할 때 추천할 만한 방법 중에 하나예요. 예. 실제로 한자어와 개념어를 완벽하게 이해하면은 이거는 말 그대로 진짜 이해하고 확실하게 자기 걸로 만들어 놓으면은요. 그렇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이해 능력이 향상된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연결할 수 있는 베이스 캠프가 있는 거죠, 머릿속에. 튼튼하게. 아시겠죠? 자, 그 부분까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입력 파트에서 두 가지 이야기 구조인데, 자, 이야기를 먼저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야 돼요. 네, 설명을 드려볼게요. 보통 공부하는 아이들 보통 모습을 보면은요, 교과서 밑에 까맣게 메모해 놓은 것들이 있죠? 그죠? 시가 하나 있으면은 새카맣게 메모가 됩니다. 그죠? 그러면 새카매지는데, 그런 거 중심으로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메모한 내용 중심으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공부를 할 적에 책 순서대로 봅니다. 1페이지부터 시작해서 쭉 넘겨가면서 순서대로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본문만 또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본문만. 자,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뒤죽박죽이 돼요. 뒤죽박죽. 무슨 얘기냐면은, 자, 나무 이파리가 가지에 붙어 있으면은 바람이 불어도 안 떨어지죠. 그죠? 근데 낙엽이 돼 있어요. 어떻게 됩니까? 바람이 불면은 다 날아가죠. 자, 핵심은 이야기예요. 사람의 머리는요, 주로 우뇌가 전체적인 정보를 처리하고 자뇌가 부분적인 정보를 처리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저 사람 얘기가 무슨 말인지 전체적인 맥락이 안 잡혀요. 그럼 여러분들 심정이 어떨까요? 상쾌해요? 아니죠. 답답하죠. 그건 뭐냐? 우뇌에서 전체적인 맥락에 관련된 바로 전체적인 이야기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달라라는 욕구예요. 그건 욕구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핵심적으로 이 이야기 구조를 파악하는 능력이 뛰어난 친구들은 학습 능력이 대부분 뛰어납니다. 뛰어나게 돼 있어요. 그랬을 적에 일단 자 목차 읽기. 방학 때 가장 그 선행학습 차원에서 효과적인 방법은 뭐냐면요. 그 책의 목차를 한번 쭉 읽어보면서 전반적인 흐름을 잡는 거예요. 흐름을 잡아놓는 거고요. 두 번째, 중간중간에 책에 보면 개요라는 게 있어요. 항상. 이 단원의 학습 목표라든지 요약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야기 구조를 파악할 수가 있어요. 단편적인 정보가 아니라, 조각이 아니라. 조각은 나중에 하는 거죠. 그리고 자 복습을 할 적에 마찬가지로 복습을 할 적에도 좀 공부에 자신이 없는 사람들, 하수들은 읽으면서 이야기 구조를 머릿속에 살펴보는 거예요. 하수들은 쭉 읽으면서 아 이러이러한 얘기구나 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간 정도 가면은 핵심적인 내용만 딱 놓고 중심적인 키워드 리스트쳐놓은 것만 읽어가면서 전체적인 줄거리를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수들은 뭐냐 머릿속에서 눈을 감고 그 전 시간에 공부한 내용들을 떠올려 보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머릿속에서 이야기 구조가 잡히거든요. 잡히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 이야기 구조에 달라붙는 게 세부적인 정보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런 노력 없이 말씀드린 대로 메모하거나 순서대로 공부하거나 본문만 공부하게 되면은요. 단편적인 정보는 머릿속에 무지하게 많이 들어와 있죠. 근데 이게 연결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가지가 없는 거예요. 줄거리가 없는 거예요. 줄기가. 그러면 이거는 순식간에 날아가요. 금방 기억에서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되는 거죠. 수업을 하기 전에는 바탕 그림을 먼저 그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바탕 그림을 그려보는 거죠. 전체적으로. 자, 목차나 개요 읽기를 통해서 바탕 그림을 그려놓고, 그 다음에 수업 설명을 들으면서는 이제 그림이 완성되는 거죠. 세부적인 내용을 들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마지막에 복습하면 정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정리하게 되면은요, 기억률이 2배, 3배 이상 뜁니다. 반드시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완벽한 공부인데, 자, 이거는 뭐냐면은요, 노트를 이렇게 활용하는 겁니다. 자, 예습 차원에서 먼저 자기가 목차라든지 개요 읽기 또는 이런 내용을 통해서 자기가 파악한 이야기를 한번 그림을 그려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 안에다가 이렇다 이렇다 이렇게 해갖고 뭐 글로 써도 되고요. 일종의 스케치를 해보는 겁니다. 아, 이 단원에서 내가 배울 내용 이런 거구나 라는 것들을 스케치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그대로 옮겨요. 복사해서 그대로 옆에서 붙이는 거예요. 자기가. 그 다음에 이제 수업을 이제 듣겠죠. 들은 다음에 이거 스케치한 내용들을 부분적으로 수정 보완해 나가는 겁니다. 제일 처음에 생각한 거랑 다른 부분도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수정 보완해서 완성을 시키는 거예요, 그림을. 그러면은 자기가 생각했던 비포하고 애프터가 하나의 노트 속에 보이겠죠. 그쵸? 네? 공부를 시작할 때 느꼈던 거. 네. 시작할 때 느꼈던 거. 그 다음에, 자기가 공부한 결과, 나름대로 머릿속에 생각했던 거. 이 차이가 보일 겁니다. 그죠? 이렇게 되면 완벽한 공부가 되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공부에 대한 느낌도 달라지고요. 어떻게 이렇게 기억이 잘 되지? 스스로가 놀라게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은 목차대로 공부할 거냐, 주제별로 공부할 거냐라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토지제도가 있다. 국사에서. 토지제도에 관한 내용들은 시대별로 다 나오죠. 시대별로 나오는 것을 잘라서 공부하는 것이 목차별로 공부하는 거예요. 왜? 역사책의 구성은 시대별로 흐름이 단절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삼국시대, 고려시대, 이조시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자, 토지제도를 갖다가, 토지제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목차를 다 무시하는 거지. 응? 주제별로 통합해서 공부를 하는 거죠. 책에 있는 내용들을 다 총정리해서 토지제도라는 주제와 관련된 것만 뽑아서 나름대로 이야기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재미있는 이야기가 만들어지거든요. 아, 땅이라는 것은 항상 제한되어 있고, 그 제한된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무수히 많은 전쟁이 있었구나. 무수히 많은 다툼이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바보가 아니라 파악할 수 있게 돼요. 근데 책에서 잘라다 놓기 때문에 이야기 구조가 깨져버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문학작품에서도 예를 들어서 이별과 그리움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쓴 작품을 고전부터 현대문까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자. 무지하게 재밌거든요, 이게. 왜? 머릿속에 이야기 구조가 잡히는 거예요.
이별과 그리움이라는 게 참 인간의 보편적인 정서인데 이걸 시로 쓸 수도 있고 소설로 쓸 수도 있고 그리고 옛날에는 이렇게 했구나. 현대는 이렇게 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자동적으로 머리에서 정보 처리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시겠죠? 이런 것들이 핵심적으로 중요해요. 자, 과목별학습법에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일단은 국어 같은 경우는요. 어떤 글이나 작품이 나오면은 먼저 읽어보고 나서 아, 이거 이런 얘기구나. 라는 것들이 머릿속에 잡히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그 뭐냐? 그 순간이 바로 이 이야기 구조가 머릿속에 잡히는 순간이에요. 아, 이거 이러이러한 레퍼토리의 글이구나. 라는 것들을 잡아놓고 공부를 시작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수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개념이나 공식, 원리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내용들이 쉽게 이야기가 안 잡히거든요. 근데 육하 원칙이라는 게 있죠. 누가 언제 왜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만들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정보를. 교과서에 부족할 수도 있고 요새 웹사이트를 뒤지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삼각함수라는 게 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야기 구조가 잡혀요. 아, 이건 어떤 사람이 어떠한 이유로 무엇 때문에 만드는 거구나. 라는 이야기 구조가 머릿속에 잡히는 순간 삼각함수에 대한 공식이 머릿속에 튼튼하게 달라붙어요. 연결이 돼요. 그런 거 없이 삼각함수에 대한 공식만 외워가지고는 쉽게 사라집니다. 그 다음 영어 듣기나 독해를 할 적에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이야기를 먼저 떠올려 보려고 하는 사람은요, 듣기 무지하게 잘하게 돼 있어요. 독해? 실력 금방 늘어납니다. 일단 듣기 시작을 하죠. 소리가 나오면은. 그러면은 멍하니 듣는 게 아니라 들리는 단어를 가지고 아,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상황은 뭐구나 라는 것들을 떠올려 보는 거예요. 이야기 구조를. 근데 그건 인간의 본능이에요. 이해가 본능이고 암기가 억압이죠. 마찬가지로 두뇌의 본능은 이야기 구조를 파악하는 거고요. 조각을 공부하는 건 억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특별하게 어떤 머리가 좋은 사람이거나 훈련을 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시도하면 누구나 다 되는 거죠. 자, 일단 제가 이제 기본적인 사항을 설명을 드렸고요. 좀 시간이 빠듯하기 때문에 계속 좀 강행을 하겠습니다.